안녕하십니까? 오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김형준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얼굴을 맞대고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영상 사용에 그렇게까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강의 과정에서 여러 어색함 혹은 미숙함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인도네시아 민주주의 상황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추동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들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민주주의 상황을 진단을 해보고 나아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나름의 그 답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하나씩 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어떤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료를 보시면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 지수가 동남아시아를 구성을 하는 11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지수가 민주주의의 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괄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정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기 때문에 첫 슬라이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거점으로서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2019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는 전 세계에서 23위로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을 때 동남아시아를 구성하는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민주주의 지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동티모르입니다. 41위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가 43위 정도, 그리고 나서 필리핀이 54위,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와 태국이 60위권, 그리고 이제 나머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100위 이후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를 놓고 본다라면은 인도네시아가 중간 정도의 그 민주주의적인 발전 단계에 놓여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1945년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 원래 이제 식민지 종주국이었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점령하려고 하는 뭐 이런 시도를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한 4년에 걸쳐서 독립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부터 독립 인도네시아가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 1950년부터 대략 현재까지 한 7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정치체계가 어떻게 전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0년부터 시작을 해서 1998년까지 대략 한 50여 년의 기간을 인도네시아는 단지 2명의 대통령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1967년 수카르노라고 하는 분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역임을 했고, 다음에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약 30여 년의 기간 동안 수하르토 대통령이 독재 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독립 직후 수카르노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체계가 운영이 됐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퇴진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또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계가 운영이 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민주주의가 운영이 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진하게 표시된 시간을 제가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던 시기가 인도네시아 역사상 한 2번 정도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6, 7년 정도 유지가 되다가, 그리고 나서 독재체계, 수카르노의 그 독재가 시작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수하르토가 30여 년 동안 독재를 하는 이런 기간을 경험한 후에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절차적인 수준에서는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20년 사이에 4차례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 정권 교체에 맞춰서 4명의 대통령이 임명됐었고, 그리고 나서 이 대통령들의 정당이 좀 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수권 정당이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인도네시아에서 전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정권 교체의 양상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상당히 민주주의가 진전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런 식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슬라이드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특히 정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추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시대로 돌아가서 이 당시에 어떤 통치에 있어서의 특징이 뭘까라고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여기에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전통 사회는 그 술탄이라고 불리는 어떤 이슬람의 권력자, 이슬람의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가 되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인도네시아 이슬람이 유입이 되는 게 한 15세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식민지 치하에서도 어느 정도 간접 통치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500여 년 동안 이런 술탄의 체제 하에 인도네시아의 주도적인 정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술탄이라는 말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떤 전제적인 체계가 유지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위주의적인 정치 체계가 인도네시아 어떤 그 거시적인 수준에서의 정치를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면은, 이와 달리 조금은 아니면 상당히 이와 차이가 나는 민주주의적인 어떤 전통 역시 존재를 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의 어떤 그 정치체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전통 왕국의 정치체계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주의 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탄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민에 대해서 어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술탄이 행사를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왕국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저희와는 조금 다른, 한국과는 조금 다른 그 전개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이 인도네시아의 어떤 전통 왕국은 중앙 집권적인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술탄이 통치를 하는 아주 직접 통치 지역이 존재를 했었지만은, 그 영역을 벗어난 곳을 대상으로 해서는 간접 통치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 술탄의 요구, 중앙의 요구가 지방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은 나름의 자율권을, 정치적인 자율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관계를 살펴보게 되면은 마을 내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등한 지위가 인정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무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이 됐고, 따라서 이런 어떤 토지 소유자들 사이에서 마을의 문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는 무샤와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전체 왕국을 보게 되면은 절대적인 어떤 권력이 존재를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간접 통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권위적 구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전통이 공존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절대 왕국을 생각을 할 때 그 사람들 사이에서 민주적인 전통이 형성되지 않았으리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추정을 하기가 쉬운데,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자바 사회의 경우에는 조금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등한 그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주주의적인 전통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저희가 현재 인도네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957년 수카르노가 독재를 이제 시작을 했고, 그 전통이 1998년까지 수하르토에 의해서 이어지는 대략 한 40여 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아주 절대적인 독재 체제에 놓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는데, 1998년 그 30년 독재를 해왔었던 수하르토 대통령이 퇴진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한번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5년에 수하르토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다음에 1967년에 정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1970년도에는 어떤 정권이 완전히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지는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혼란,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유지가 됐었다면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하르토의 체제가 상당히 공고화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게 됐고, 다음에 이렇게 정치적인 이제 안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자 경제 발전이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인도네시아가 상당히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1990년대에 이제 접어들면서 수하르토가 이제 자신 이후에 그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이제 그 자식에게 정권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런 이제 그 욕구를 드러냈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에 그 경제 위기를 겪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 시기에 경제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인도네시아는 좀 더 심각한 그 경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고, 다음에 이런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략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 위기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환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이제 환율 관련된 자료를 제시를 해줬는데, 1997년에 미국 1달러당 대충 루피아, 인도네시아 루피아의 환율이 2,35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환율이 1998년이 되면은 16,000 루피아로 절하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4배, 5배로 절하가 됐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난을 이제 겪게 되고, 다음에 이런 극심한 경제난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수하르토 체계가 막을 내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하르토는 당시 이제 부통령이던 하비비라고 하는 분에게 대통령 자리를 이양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민주주의의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어떤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측면을 볼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민주화의 운동을 촉발한 것이 경제 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내생적인 민주주의 운동이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다 1998년 독재 체계가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민주주의 체계가 수용되게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모습이 시작되게 됐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수하르토 이후에 인도네시아에서는 5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은 하비비 대통령이고, 이 경우는 이제 수하르토로부터 직접 정권을 이양받은 그런 형식을 취했고요. 그래서 하비비 대통령이 1998년 5월에 이제 정권을 이양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간으로의 어떤 정권 이양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1999년 10월에 국회를 통해서 압둘라흐만 와이드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출을 국회에서 하는 관행, 이 관행이 그대로 이제 유지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둘라흐만 와이드 대통령은 탄핵을 받게 됩니다. 국회에서.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제 국회를 통해서 선출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첫 번째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오른 사람은 수실로 반방 유도현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연임을 이제 해서 2014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4년 이제 선거에서 조코 위도도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됐고, 이분 역시 연임을 하는 2019년에 연임을 했고, 그래서 2024년까지 임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 5명의 대통령과 관련돼서 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분들의 전직,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한번 직업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하비비 대통령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하르토가 상당히 신임을 하던 과학자였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신임으로 인해서 부통령 자리를 이제 선임을 받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압둘라흐만 와이드 대통령은 이슬람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슬람 지도자였다고 할 수가 있고, 다음에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는 민주화를 주동을 했었던 야당 정당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첫 번째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된 수실로 반방 유도현호는 이게 흥미롭게도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조코 위도도는 사업가였고, 다음에 중부 자바에 있는 조그만한 시의 시장이었고, 그 시장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그 인기에 이제 바탕을 두고는 자카르타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에 선출이 되게 됐는데, 5명의 현직 대통령의 어떤 직업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이 얘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어떤 민주적인 선거가 적절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저런 식으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민주적인 기반이 공고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공고화를 가능하게 했었던 요인이 뭘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답이 이 슬라이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사회적인 어떤 영역에서 민주적 기반이 공고화되어 있음을 이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들이 속해 있는 정당은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로 안에 넣어 있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민주당 PDIP, 그리고 이제 이게 PD로 바뀌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PDIP 정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조코비도도 현재 대통령에 속해 있는 정당은 그 이전에 있었던 대통령에 속해 있던 정당이 아닌 그 이전의 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거가 지속되는 과정을 통해서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음을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뭐 약간의 부정도 있고, 뭐 중간에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선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나아가 지방의회 선거까지도 그 커다란 잡음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절차적인 수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민주적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는, 그리고 되어 왔음을 보여준 또 다른 측면 중에 하나가, 어떤 그 대학생이나 시민사회의 액티비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작년 9월 말에 이루어졌었던 대학생들의 대규모 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가 부패방지위원회를 법을 조금 이제 그 개정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형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몇십만 명의 대학생입니다. 이들이 거리에 나와서 자신들의 이제 불만을 표출을 했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부패방지위원회법은 일부 완화되는, 그러니까 학생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형법 개정과 관련돼서는 저게 이제 현재는 취소돼 있는, 아니면 지금 이제 계속 논의하고 있는 이런 과정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과 시민사회의 어떤 목소리,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은, 이게 지난 20년 동안 민주적 기반을 공고화하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액티비즘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은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용인되는 분위기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치권에 대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한편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역시도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적인 전망을 밝게 해주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제도적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지방자치제, 그리고 그 어떤 민주화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부패방지위원회, 이런 제도들이 일정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주화가 시작이 되고 1998년에 그 결실로서 얻어낸 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부패방지위원회고,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위 관료들의 부패를 밝혀내고 그다음에 처단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인 지방자치제 역시도 상당 부분 원래 의도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봐도,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도 일정 정도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요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되어야만 할 또 다른 부분은 경제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2006, 7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현재까지 인도네시아가 고도성장의 그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7년 정도부터인데 현재까지 매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해는 좀 이 코로나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으로 될 가능성은 높지가 않지만 지난 한 10년 넘게 이 5%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음에 이런 경제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서 이 중산층이 확대되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산층 중에 상당수는 높은 이제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또 나름의 어떤 정치적인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산층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점은 인도네시아의 민주적인 기반이 공고화될 수 있는 기초로서 작용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영역에서 또 다른 이제 고려되어야만 할 부분 중에 하나는 정보화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 최근 정보화의 어떤 흐름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면은 지난 10여 년 동안에 거의 모든 국민이 핸드폰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속화된 어떤 정보 흐름에서 뒤처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행보를 저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정보화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른쪽에 보이는 저런 류의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분석에 따르면은 SNS를 통해서 저런 어떤 정치 참여를 독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 그게 이제 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모든 사람이 그 핸드폰,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정부의 독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역시 어떤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전망을 밝게 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발전에 위협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만약 어떤 민주화를 공고하게 하는 그런 요소만이 인도네시아 정치의 어떤 특징이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런 어떤 위협적인 요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를 실질적인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절차적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민주주의의 위협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금권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현금 동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다음에 어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현금 사용이 상당히 빈번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선거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위협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표행위라고 할 만한 그런 류의 이제 행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커다란 사회적인 비판을 받지 않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지난 20여 년 동안 정착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이 금권 정치의 그 뿌리를 어떤 식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거론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는 과두 정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제한된 정치인의 가문 아니면은 제한된 정치인 집단에 의해서 정권이 계속 그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가장 좋은 예로서 대통령의 가족이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장남이 이번 2020년 지방선거에 이제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남뿐만 아니라 이 장남의 그 부인인 며느리 역시 시장 출마를, 자기 이제 출신 지역에서 시장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서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인데, 전체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장남과 며느리가 정치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제시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개인의 권리라고 하는 차원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전 대통령의 가족들의 역할이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대통령을 했었던 수실로 반박 유도현호 이제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이분의 장남이 2009년에 처음 국회의원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3번에 걸쳐서 이제 그 재선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자기 아버지가 이제 만든 정당의 당수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실로 반박 유도현호 대통령의 재임 기간과 이 장남이 국회의원이 이제 당선이 된 시기를 보게 되면은 서로 겹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대통령일 때 그 아들이 국회의원으로 이제 출마를 해서 선출이 되는 이런 이제 전통을 만들었고, 다음에 에스베이에라고 불리는 이 대통령 이전에 메가와티 대통령을 보더라도 유사한 상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와티의 딸이 국회의원을 2009년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연속 당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회기에서는 국회의장직에 선출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메가와티의 아들 역시도 현재 이제 그 정계에 발을 담그려고 하는 그런 행보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어떤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답을 인도네시아 정치 세계에서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런 식으로 아주 유력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과두적 성격의 정치 체계가 확립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어떤 민주주의적인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수하르토 대통령, 독재를 30년 동안 했었던 수하르토 대통령은 전직 군인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하르토 대통령이 통치하던 시기에 군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는데, 현직 조코 위도도 대통령 이전에 수실로 반박 유도현호 대통령 역시 장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선이 됐었을 때 그 반대편 후보로 나섰던 후보자 역시 장성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독재 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군부가 만들어낸 독재 체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군부의 어떤 정치 참여라고 하는 데 대한
거센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저희가 해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군인들의 정치 참여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민주적인 어떤 정치 관행으로서 또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정치 문화적으로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온정주의적인 태도가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떤 정치와 명확하게 단절을 요구하기보다는 과거의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재출연하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군인들의 정치 참여 역시도 큰 비판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구정치인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 역시 어떤 민주주의를 제대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의 요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어떤 미래를 좀 어둡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요인은 대안적인 정치 세력,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집권 세력과는 반대되는 그런 대안적인 정치 세력이 뚜렷하게 출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정치에서 나타난 매우 독특한 특징, 그리고 수하르토 대통령 독재 시기에 확립이 됐었던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패배한 정당, 따지고 보면은 야당이고 따라서 야당 세력으로 남아야만 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야당 정치 세력을 여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 왔고,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야당 세력들이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그 정당들은 이후 장관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자리들을 통해서나 집권 세력의 한 부분으로서 포함이 되게 되는 그런 양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도와 수비안토라고 불리는 이제 야당에서 지지를 한 그런 대통령 후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던 야당 후보가 이 조코 위도도 정권 하에서 국방부 장관을 맡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뭔가 야당이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선거에만 잠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여당화되는 이런 양상이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강력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야당 세력이 인도네시아 사회에 부재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뭔가 민주주의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강력한 반대 세력이 존재를 해야만 하고, 이 두 세력의 어떤 힘겨루기를 통해서 민주화가 진전된다라고 하는 어떤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들을 고려를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정치인들이 선거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당화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실질적으로 민주적 발전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대안적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 만한 시민운동 세력 역시도 그렇게까지 강력한 힘을 축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시민운동 세력의 가장 본류를 구성을 하는 집단이 엘리트 집단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좋은 어떤 주도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대안적인 민주화 세력으로서 성장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민 단체, 시민 세력이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단체는 이슬람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명의 이제 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되는
이슬람 단체가 인도네시아에 존재를 하고 있지만 이 이슬람 단체가 정치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정부적인 성향. 이로 인해서 어떤 이런 강력한 대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슬람 단체가 대안적인 정치 세력으로서 부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에 이런 대안적인 정치 세력을 키울 만한 어떤 그 대안적인 목소리들을 결집하고 이런 것들을 공론화할 수 있을 만한 미디어 세력이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 미디어가 한 서너 개 정도의 독점적인 성격을 가진 기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판적이고 그다음에 민주적인 성향을 띤 그런 어떤 미디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점, 이 역시도 인도네시아의 민주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은 어떤 정치 문화적인 차원에서 현재 어떤 민주주의와는 대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특징들이 인도네시아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어떤 대안적인 세력, 야당 세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주도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결집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집단이 명확하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인도네시아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협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민주주의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했듯이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민주주의 지수의 어떤 15년 정도의 변화 양상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6년에 한 60위권에서 시작을 했었다라면은 2015년, 16년,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상당히 민주화의 그 지수가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고 그 결과로서 어떤 지수가 좀 소폭이나마 개선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었다라면은 최근 한 3, 4년 동안에 2017년에 68위로 떨어지게 되고 다시 이제 60위권으로 그 순위가 이동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것,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15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변화의 흐름에 놓여 있고, 한편으로 보게 되면 지수가 떨어졌다는 측면만을 저희가 보게 되면 뭔가 그 앞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었던 민주화를 억제하는 장애 요인들이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뭐 이제 이런 식의 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2, 3년 동안에 저런 식으로 지수가 또 떨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이슬람 보수 세력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이 그 활성화가 되게 됐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아니면은 뭐 정치권 모두가 이런 식의 보수화 움직임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저 지수가 떨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보수 세력이 어떤 이단적인 이슬람 세력 혹은 사회 내 소수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순응함으로써 이슬람 이단 집단을 뭐 해산한다거나 아니면 소수자들을 불법화시킨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행보가 나타나는 모습이 지난 2, 3년 동안의 특징적인 양상이었고, 그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민주화 지수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전망이 아주 그렇다라고 어두운 면만을 가지고 있다고는 또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의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의 평가도 가능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의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됐었을 때 많은 정치학자를 비롯한 이 정치 관련 분석자들이 했었던 그 평가 중에 하나는 이런 식의 절차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인 견해를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관적인 평가와는 달리 지난 15년 동안에 인도네시아에서 최소한 절차적 민주주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화를 추동하는 그런 힘 역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온전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의 상황은 민주화의 전망이 아주 밝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둡지도 않은 이런 상황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게 아닐까. 민주화를 추동해 주는 요소와 그다음에 민주화를 위협해 주는 요소 두 가지가 상당히 균형 맞춰서 공존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현재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인도네시아가 조금 더 민주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거나 아니면은 민주화의 흐름이 꺾였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그 민주화의 어떤 흐름과 관련된 어떤 명확한 그림을 그려드릴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치 상황을 봐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두 가지의 흐름, 민주화에 역행하는 흐름과 민주화를 추동하는 흐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정치 상황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주화의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로의 회귀를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그 중간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미숙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추가로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제 이메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상 강의에 그렇게 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미숙함이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 선생님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흥미, 관심을 좀 더 넓히실 수 있었다면은 저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인도네시아의 어떤 민주화의 전망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민주화가 퇴보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치적 발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모든 게 명확하다라면은 인도네시아가 민주화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권위주의 체계로 회귀했다거나 이럴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어떤 정치적인 역학, 동학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현실에서 그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좀 더 민주화된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권위주의
회귀할 것인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더 많은 그 흥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그런 뉴스 보도를 접하신다라면은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정치적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배경적인 지식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뉴스를 보시면은 꼭 그런 틀 속에서 인도네시아의 어떤 변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하면은 아마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중요한 목적을 충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미숙한 제 영상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그 인도네시아, 나아가 동남아시아에 대한 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